많은 학회에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부신피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팔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점만 빼면 부신피로는 완벽한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부신의 피질에서는 코티솔, 알도스테론, DHEA, 엔드로스틴, 다이온 등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부신피로 이론에 따르면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들이 모두 부신의 기능 저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 상태에 이른 부신이 코티솔이나 알도스테론 같은 필수 호르몬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론은 윌슨 박사가 1998년경에 처음 주장했고 200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부 기능의학계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윌슨 박사는 부신피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신피로 설문지는 남성용 87개, 여성용 8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티솔과 알도스테론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과학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지만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부신피로 진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표에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부신피로 증상들인데요. 계속 피로하고 짜고 단 것을 좋아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 일어설 때 어지러움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증상들을 모두 부신피로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신피로는 약국가의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이었을 것입니다. 약사님,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다 부신피로 때문입니다. 약국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부신피로 증상이 있을 테니까 잠재적 고객이 될 것이고 환자들 증상은 심플하게 부신피로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고 관심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부신피로를 잡아주기 위해 만든 영양제 세트를 추천해주면 되니까요. 부신피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부신피로가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탈진 단계, 즉 부신피로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부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신피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류 의학이 에디슨병 대 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부신피로를 에디슨병에 이르기 전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에디슨병이라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나 결핵, 전이암 등에 의해서 부신피질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부신피로 증후군은 부신피질이 아주 조금만 손상된 질환일까요? 아니면 세포가 파괴되진 않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코티솔이나 알도스테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그 어떤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신피로는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니며 이러한 의학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도 검사 도구도 없습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논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신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타액 속 코티솔 농도가 건강한 사람들의 코티솔 농도보다도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는 부신피로 증후군이 낮은 코티솔 농도 때문에 유발된다는 부신피로 증후군의 이론에 정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현재는 더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능의학자들이 기능의학계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더치 시스템에서 더치는 드라이드 유린 테스트 폴 컴프렌시브 호르몬스의 약자로 말린 소변을 이용한 종합 호르몬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나 침 검사와는 달리 건조 소변 샘플을 이용해서 다양한 호르몬 대사 산물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의학 기반의 진단 도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0명이 넘는 의사들과 더 많은 수의 의료인들이 이 진단 시스템을 진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조차도 부신이 지쳤다는 가설을 버리고 주류 의학계의 의견인 HPA축 기능장애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신피로로 진단되는 증상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흔하고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욕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 부적절한 영양 섭취,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일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이상, 부신 기능 부전, 우울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올바른 진단이 내려져야 효율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신피로라는 비과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은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신피로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에 스트레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외부의 자극을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감각시상은 대부분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며 감각 피질은 감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 이게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편도체는 이런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곳입니다. 감각 시상에서 편도체로 바로 입력이 되는 경로가 쇼트 루트입니다. 감각 피질을 거치지 않으므로 인지를 하기도 전에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각 시상에서 감각 피질을 거치는 경로가 롱 루트입니다.
롱 루트는 인지 과정을 거침으로 숄트 루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마는 기억과 공간 인식을 담당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원을 걷다가 발밑에 있는 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제 눈을 통해 입력된 시각 정보는 우선적으로 감각 시상에 전달됩니다. 감각 시상에서 숄트 루트를 통해 편도체로 이 정보가 전달될 것이고, 제가 이게 뱀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도 전에 깜짝 놀라서 걷던 걸음을 멈추게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동공이 커지게 되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롱 루트를 통해서 감각 피질로 시각 정보가 전달된 후에 저는 깨닫습니다. 이건 어제 내가 잔디에 물을 주고 감아놓지 않은 고무호스였구나, 뱀이 아니었구나. 이 수정된 결과가 다시 편도체로 전달되게 되면 요동치던 심장은 진정되고 동공의 크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며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초기 인류는 맹수의 습격, 자연재해, 적대적인 타인들과의 충돌 등 생존에 직결되는 위협에 신속히 반응해야 됐기 때문에 이 숄트 루트 시스템이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숄트 루트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한 것도 뱀이 아니고 그냥 고모스였잖아요. 오히려 이 숄트 루트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 편도체가 더 민감해지면서 숄트 루트가 가활성화돼서 불안장애나 PTSD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각 피질은 별일 아니다라는 정보를 보내더라도 편도체가 이미 위협으로 인식한 상태에서는 신체가 과도하게 반응해버리는 것이죠. 환자들은 종종 머리로는 별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서 미칠 것 같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편도체는 뇌의 여러 부위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접하게 되면 편도체는 하이퍼살러머스, 즉 시상하부에서 CRH가 분비되게 만들고, CRH는 피추이터리,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ACTH를 분비하게 됩니다. ACTH는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을 자극하여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티솔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를 각성시켜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 일련의 체계를 하이퍼살러머스,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글랜드의 앞글자를 따서 HPA 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PA 축의 활성화는 여러 호르몬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략 수분 내에 감지가 가능한 정도의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30에서 60분 후에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교감신경은 편도체에 의해서 0.2에서 0.3초 만에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크게 교감신경의 흥분과 HPA 축의 활성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접하게 되면 초기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게 되고 이후 HPA 축이 활성화되어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교감신경이 점차 억제되고 안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코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를 각성시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HPA 축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이를 억제하는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억제 시스템이 약화되고 그 결과 코티솔 수치가 장기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가활성화된 편도체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HPA 축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결과적으로는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가분비되는 상태가 됩니다. 만성적인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코티솔의 가다분비는 결국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당뇨와 자가면역 질환이 악화되고 혈압이 상승하고 우울증, 불안장애가 유발되며 그 이외에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정말 쉬워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되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훈련인데요. 아까 제가 뱀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냥 뱀을 보면서 뱀이 원래 풀밭에 있는 거지 하면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쉽진 않네요.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준다고 과학적 근거로 증명된 영양제를 권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쇼덴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몹시 좋습니다. 하루 120mg씩 60일간 복용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 근처에 있던 환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은 스트레스 수준까지 감소시킬 정도니까요. 두 번째로는 포스파티딜세린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좋은 영양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약대조 교차 복용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10일 동안 위약 또는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600mg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10일 후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15분간 운동을 시키면서 혈액을 채취해서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10일간 PS 복용으로 운동 전 이미 코티솔 수치가 낮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약 60% 정도 더 높았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인상적이죠? PS는 운동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 수치 상승을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목적으로 쓰는 PS의 용량은 하루에 300에서 800mg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도 여러 ICT에서 스트레스 수준, 코티솔 수치, 불안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루 1000mg 비타민C를 2달 동안 복용하게 하면서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한 시험입니다. 위 그림 오른쪽은 코티솔만 상승한 여성, 그리고 왼쪽은 코티솔 DHEA-S가 모두 상승한 여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결과를 보면 비타민C가 코티솔 수치를 잘 떨어뜨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L테아닌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심리적 안정을 돕고, 마그네슘은 신경 가민성을 낮추며, 오메가3는 염증과 뇌기능 조절을 통해서 기분 조절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증상과 생활 패턴에 따라 한두 가지 성분을 추가해서 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